1546년 영국 런던 타워에서 한 여성이 7시간 동안 고문당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앤 에스큐, 25세였죠. 신문관들은 그녀에게 동료들의 이름을 대라고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더 렉이라는 고문 기구가 그녀의 관절을 하나씩 탈구시켰고 결국 완전히 마비된 채로 화영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신문관들이 진짜 그 이름들을 원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한 건 따로 있었거든요. 오늘은 권력이 고통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NSQ의 죄는 성경을 읽고 해석했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헨리 8세 치하의 영국에서 가톨릭 교리에 반하는 행동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녀는 여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신문관들은 그 여성들이 누군지 알고 싶어 했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NSQ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였던 겁니다. 권력은 그녀의 고통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저항의 대가다라고요. 더렉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기계였습니다. 2명의 관리가 도르래를 돌리면 죄수의 팔다리가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당겨지는데 레치 시스템 덕분에 한 번 돌릴 때마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정확히 측정됐거든요. 관절이 탈구되는 순간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고문 도구가 아니라 인체의 한계를 측정하는 기계였던 겁니다. NSQ는 7시간 동안 이 과정을 견뎌냈지만 결국 모든 관절이 탈구됐고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됐죠. 의자에 실려 화영장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공개됐다는 겁니다. 고문은 런던 타워 안에서 이뤄졌지만 화형은 광장에서 수천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행됐거든요. 권력은 NSQ의 죽음을 스펙터클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권력의 문법입니다. 절대 권력은 고통을 보여줌으로써 작동한다는 거죠. 19세기 인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굴 제국의 황제들은 코끼리를 이용한 처형을 즐겼는데요. 특히 자한기르 황제 시기에 이 방식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세금을 못 낸 농부, 사과를 훔친 남자, 길을 잘못 건넌 고아까지 모두 코끼리 앞에 세워졌죠. 코끼리는 훈련돼 있었습니다. 조련사의 신호에 따라 먼저 팔을 밟고 다음 다리를 받고 엄니로 몸통을 찌르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짓밟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연출된 공연이었습니다. 관중들은 코끼리가 사람을 사지별로 분해하는 걸 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저 거대한 짐승조차 황제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던 겁니다. 어떤 기록에는 황제가 지루하다는 이유만으로 한꺼번에 수십 명을 차용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권력의 절대성을 과시하는데 인간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름이 남은 사람은 황제뿐입니다. 코끼리에게 짓밟힌 세금 체납자는, 사과 도둑은, 그 고아는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역사는 권력자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권력의 두 번째 문법은 효율성입니다. 런던 타워의 G 감옥을 보면 이게 명확해집니다. 이 감옥은 템즈강 수위선 바로 아래 설치됐는데 조수가 밀려오면 강변에 살던 쥐들이 자동으로 감옥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설계됐거든요. 죄수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사슬로 묶인 채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으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처음엔 몇 마리였던 게 수백 마리가 되고 굶주린 쥐들이 조금씩 살을 뜯어먹기 시작하죠. 이 시스템의 핵심은 인력이 거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이 알아서 고문을 완성하니까요. 16세기 유럽은 기계공학이 발전하던 시기였고 권력은 고통조차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공포를 생산하는 효율적 설계였죠. 선박의 키링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도둑질이나 폭력을 저지른 선원을 배 밑으로 끌고 가는 형벌인데요. 밧줄을 팔다리에 묶고 배 전체를 한 바퀴 돌게 만듭니다. 선체 바닥에 용고를 지나가면서 등과 목이 부러지고 날카로운 따개비에 살이 갈려나가죠. 대부분 중간에 익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잔인한 건 밧줄을 잡는 사람이 동료 선원들이라는 겁니다. 배의 모든 선원이 처형에 참여해야 했거든요.
본인의 손으로 동료를 죽이는 경험, 그리고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동시에 작동하는 겁니다. 권력은 집단 전체를 공범으로 만들어서 저항을 원천 차단했던 거죠.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그 밧줄을 잡아야 했던 선원들의 트라우마는 얼마나 컸을까요?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그저 시스템의 톱니바퀴였을 뿐이죠. 18세기 영국의 깨베팅은 효율성의 극단을 보여줍니다. 1752년 살인법이 통과된 후 모든 살인범은 공개 해부되거나 철제 케이지에 갇혀 전시되어야 했습니다. 134명 이상이 이 운명을 맞았는데 케이지는 인체 형태에 정확히 맞춰져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9m에서 12m 높이의 기둥에 매달아 공개 도로나 우물가에 설치했습니다. 죄수가 죽은 후에도 시체는 그대로 뒀습니다. 20년 넘게 방치된 경우도 있었죠.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했고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썩어가는 시체를 봐야 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아직 살아있던 죄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달라고 애원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목적이었던 겁니다. 일상 속의 죽음을 각인시키는 거죠. 매일 아침 물을 기르러 가면서 부패하는 시체를 보는 주민들은 절대 권력에 저항할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죄수의 죽음이 수천 명의 삶을 통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134명 중에서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기록은 숫자만 남겼을 뿐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권력의 세 번째 문법은 은밀함입니다. 아블리에트라는 프랑스어 단어를 보면 이게 명확해지는데요.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럽 전역의 성에 이런 감방이 있었는데 지하 깊은 곳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서 죄수를 던져넣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감방이 너무 작아서 서지도 앉지도 눕지도 못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며칠 안에 굶어 죽거나 탈수로 죽었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이미 이전 죄수의 시체가 안에 있을 때입니다. 썩어가는 시체와 함께 있으면서 자기 미래를 보는 거죠. 쥐들이 감옥을 드나들며 시체와 산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뜯어먹었습니다. 1900년 아일랜드의 립캐슬을 개보수할 때 예배당 벽 뒤에서 작은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2m에서 3m 높이에서 떨어지는 큰 아블리에트였는데 안을 들여다본 노동자는 충격을 받았죠. 수백 구의 유골이 쌓여 있었거든요. 수레 여러 대로 날라야 할 만큼 많았고 단 한 명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의 궁극적 형태입니다. 존재 자체를 지우는 거죠. 죽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건 죽었다는 사실조차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기록도 없고 무덤도 없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망각이죠. 페르시아의 스카피즘은 시간의 무기화를 보여줍니다. 죄수를 보트에 눕히고 팔다리만 물에 담그게 한 다음 우유와 꿀을 강제로 먹입니다. 이 조합이 극심한 설사를 유발하거든요. 온몸에 우유와 꿀을 바르면 벌레와 말벌과 쥐를 유인하게 되고 호수 한가운데 띄워놓으면 햇빛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역사가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남성은 17일 동안 이 고문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우유와 꿀을 다시 먹이고 온몸에 다시 발랐거든요. 17일째 되는 날 그의 얼굴은 완전히 말벌로 뒤덮여 있었고 몸속에는 구더기가 가득했으며 쥐들이 항문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7이라는 숫자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정확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우유와 꿀의 배합 비율, 하루 급여량, 곤충 유입을 극대화하는 신체 배치 각도까지 모든 게 설계됐던 거죠. 너무 많이 주면 빨리 죽고 너무 적게 주면 고통이 덜하니까요. 죽음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고통을 극대화하는 지점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남성의 이름을 모릅니다. 17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는지, 누군가를 기다렸는지 아무도 모르죠. 역사는 17일이라는 숫자만 기록했을 뿐입니다. 17세기 이집트의 임팔레먼트는 공간의 정치학을 보여줍니다. 죄수를 엎드리게 하고 항문을 확장한 뒤 팔뚝 굵기의 나무 말뚝을 말아 넣습니다. 기름칠이 돼 있어서 부드럽게 들어가죠. 망치로 계속 쳐서 어깨나 머리로 나올 때까지 밀어넣고 그 사람을 바쁜 도로 옆에 세워둡니다. 할로윈 장식처럼요.
하루 종일 전시하고 다음날 아침 악취가 나기 전에 치웁니다. 그런데 변형 버전도 있었는데요. 말뚝을 깊게 박지 않고 앉을 수 있을 정도만 박아서 당장 죽지 않게 하는 겁니다. 도로 옆에 세워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걸하면서 몇 시간씩 버티게 되죠. 죽음보다 죽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었던 겁니다. 기록에는 도로 장식이라고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왜 그런 형을 받았는지,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로마의 포에나 쿨레이는 선택의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가족 살해범에게만 적용됐는데요. 가죽 자루에 개, 닭, 뱀, 원숭이와 함께 넣어서 강이나 바다에 던집니다. 완전히 밀봉된 자루 안에서 동물들과 함께 익사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선택권을 줬습니다. 자루 안에서 죽거나 콜로세움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거나. 이게 왜 잔인하냐면 희생자 스스로가 자기 죽음을 선택했다는 심리적 부담까지 주는 거거든요. 어떤 걸 선택하든 결과는 죽음인데 말이죠. 더 잔인한 건 둘 다 공개 처형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든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선택의 환상이죠. 권력은 나는 너에게 선택권을 줬다고 말할 수 있고, 희생자는 내가 이걸 선택했다는 죄책감까지 져야 하는 겁니다. 16세기 네덜란드의 지도자 디르크 소노이는 쥐를 이용한 고문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죄수의 배에 진흙 그릇을 뒤집어 놓고 안에 쥐를 넣은 다음 그릇 뒷면을 불로 가열하는 거죠. 쥐는 열을 피해 탈출하려고 하는데 유일한 출구가 사람 몸속이니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 이 방법이 400년 후에도 사용됐다는 겁니다.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아르헨티나 군사 독재 정권은 비슷한 방법을 썼거든요. 관을 항문에 삽입하고 쥐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쥐가 파고드는 동안 죄수에게 질문을 했죠. 답을 하면서 동시에 쥐가 체내로 들어오는 걸 느껴야 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지는 공식 기록이 없습니다. 수천 명이 실종됐고 이름도 무덤도 없습니다. 권력은 더 이상 광장에서 처형하지 않았죠. 비밀 신문실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방법은 똑같고 목적도 똑같았습니다. 다만 목격자의 범위가 줄어들었을 뿐이죠. NSQ는 이름이 남았습니다. 그녀가 지켰던 여성들의 이름도 일부 남았죠. 그러나 런던 타워 주위 감옥에서 죽은 수백 명은요? 기베팅으로 전시된 134명 중 대부분은요? 리케슬에서 발견된 수백 구의 유골은요? 코끼리에게 짓밟힌 세금 체납자는요? 17일 동안 보트에 묶여있던 그 남성은요? 권력은 고통을 산업화했습니다. 측정하고 표준화하고 효율화하고 자동화했죠. 목격자를 만들고 집단 책임을 분산시키고 선택의 환상을 주고 시간을 무기로 삼고 공개와 은폐를 오가며 마지막에는 존재를 지웠습니다. 이 모든 게 보여주는 건 권력이 인간을 대상화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1546년 NSQ부터 1983년 아르헨티나까지 거의 500년의 시간 동안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만 발전했을 뿐이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충격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은 메시지이고 우리는 그 수신자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은 희생자를 고문하지만 진짜 대상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만 바뀌었을 뿐 문법은 그대로입니다.